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아주 효심이 깊고 인품이 좋은 분이십니다. 나를 나쁘게 대해온 사람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정성을 다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온 마음을 다해 일을 해오신 분이시고 그 일에 걸맞은 축복을 받으셨군요. 구독자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고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자리를 지켰을 때는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소개를 하자면 40대에 들어선 남성입니다. 항상 다른 이야기를 태그하여 듣는 것을 즐겨 하는데 제가 이런 글을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인생을 그리 특별하지 않고 평범하게 살아왔지만 결혼 이후에는 꽤나 어려운 시기도 겪었습니다. 사실 이런 어려움은 저뿐만이 아니라 결혼 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겪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대부분은 이를 겪는 분들이지만 손톱 및 가시가 제일 아프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나름대로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대체로 스트레스와 문제를 가지고 계신데 나는 그와 반대로 장모님과 충분히 어울렸어요. 30 초반에 결혼했는데 결혼을 그렇게 빨리 하고 싶어 하지는 않았었고 원래 자유로운 신과 생활을 선호했어요. 여성과의 연애나 돈 등 다른 면에서 크게 욕심이 없어서 그냥 보통 회사에서 일하고 돈을 벌며 적당히 자유롭게 살아가는 솔로 생활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때로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나는 인터넷을 통해 사진을 즐겁게 촬영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동갑이었고 굉장히 적극적이고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카메라와 사진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아내는 사진을 배우기를 원하는 참신한 사람이었기에 서로 사진에 관한 대화를 자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서로 친해지고 함께 식사를 하며 서로 만나 사진을 찍으면서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몇 달 후 우리는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만날 때는 몰랐던 것이 있었는데 아내가 이 세계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귀기 직전까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서로 감정이 깊어지고 관계가 좋아지며 아내가 조심스럽게 자신이 이 세계 사람이라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내 치아 치료 이야기를 하면 많이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동호회에서 같이 하는 관계에 있을 때 여자들은 질투하는 경우도 있고 남자들은 이상하게 다가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그런 것이 조금 싫었어요. 그랬구나. 당신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도 너무 좋아한다는 말을 해주었어요. 저한테 웃으며 그 말을 했어요. 전 아내와 비교하면 정말 가진 게 없는 일반 회사원일 뿐이지만 그래도 그걸로 아내에 대한 열등감을 느끼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아내는 다른 사람과 사귀는 동안에 그런 종류의 열등감을 느끼는 남자들이 많습니다. 점이 많다고 했어요. 그게 싫어서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과 사귀면 너무 비슷한 일을 하게 돼서 서로 호기심이 생기지 않아 힘들었고요. 그러나 너에게 난 정말로 적당한 남자친구였던 모양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참 많이 사랑하게 되었어요. 서로 사귀면서 아이를 하고 평생 함께 살아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일은 참 드물죠. 아내와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하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우리 차이가 많이 나 보여서 결혼하게 되면서 심하게 아내에게 한숨과 함께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열등감 같은 게 아니라 아무래도 남들이 보기에는 서로 너무 차이가 나는 사람끼리 혼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새삼스럽게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건데 이상했나요? 물론 우리 결정이긴 하지만 남들의 시선도 지금 마음에 걸립니다. 당신의 어머님부터 약간은 우리 결혼을 싫어할지도 모르겠죠. 전화기로 한숨을 쉬었어요. 제 아내는 편모스라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래서 돈에 척하지는 않았지만 무의지한 삶은 안 살았어요. 아버지가 없어서 어머니 혼자 키운 딸이니까 장모님이 제 아내를 정말 많이 아낀답니다. 제 아내는 분명히 공부를 잘해서 의대에 들어갔고 그래서 장모님은 정말 존경했어요. 아내에게는 오빠 3명과 남동생 1명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원만한 맞벌이 가정이 어떤 것인지 정모님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싶습니다. 정모님은 사업도 성공적이고 장인어른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도 풍부하여
가족 모두가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았습니다. 아내는 의사이고 정모님이 돈을 잘 벌어왔기 때문에 경제적인 걱정은 거의 없었습니다. 반면 저는 평범한 집안에서 자랐고 부모님은 노후 준비는 했지만 그렇다고 여유로운 경제적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학업 성취가 뛰어나지 않았고 취업 가능한 정도의 학벌만 갖고 있었습니다. 저와 아내의 차이는 뚜렷했고 결혼 전부터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왔습니다. 부딪혔습니다. 예상대로 장모님이 반대를 표현했던 거예요. 처음 처가에 가서 적립했을 때 장모님은 노골적으로 절 싫어하는 듯한 티를 내셨어요. 제게 직접적으로 말씀은 하신 적이 없지만 아내에게는 노골적으로 눈치 주며 못마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압박하는 느낌이 확연히 느껴져서 모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아내는 모른 척하며 제 팔짱을 끼고 웃었고 정환이 아무 말 없이 입을 다물고 번갈아가며 둘을 바라보셨어요. 그 눈길에는 수간이 줄줄 났던 것이 기억납니다. 제가 워낙 스펙도 좋고 장모님도 재산이 풍부했던 사람이었어요. 이미 말씀하신 내용은 대부분 다 했어요.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성격이 굳건하고 예의 바르기도 하죠. 결혼을 결정한 뒤 장모님이 밤에 절 불러다가 처가 강의를 안 하셨죠. 제 아내와 함께 방에 앉아 있을 때 도우미 이모님이 들어와서 술상을 내려놓으시고 처음으로 마시게 하셨습니다. 예, 뭐냐? 하고 물으신 뒤 장모님이 선호하는 전태술을 제게 권하셨어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빨리 받아서 마시기 시작했는데 술을 잘 못 마시는 편이라 걱정이 많았어요. 아내는 옆에서 제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보고 술잔이 꽉 차 있을 때 과하지 않게 빼앗아서 마시게 했습니다. 정원 씨는 못마땅해하며 아내의 손길을 노려보았지만 그렇게 해도 별다른 일 없이 계속 지내는 것이었어요. 아내 또한 장모님을 닮아서 그런지 성격이 꽤나 강한 편이었고 또 어디로 갈까요? 장모님은 한참 동안 말도 안 하신 채 주위를 둘러보시며 깊은 한숨을 기울이시더니 내가 정말 자식들이 그리 해야 할 것 같지 않아. 그건 잘 알겠지만 말이야. 어쩌면 내가 딸을 그러한 전문가로 키운 것은 잘못된 일이었나. 정원 씨의 얼굴이 어두워졌지만 솔직히 장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돈이 많더라도 혼자 아이들을 키워나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원하는 미래 중에 가장 뛰어난 딸인 어쩌면 좋았을까요? 기대와 어긋나는 남자를 결혼 상대로 고르게 되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죠. 아내 형제들은 전과는 다르게 뚜렷한 인재들이었어요. 사업하는 두 오빠, 살다님과 둘째 형제까지 있었죠. 그 오남매 중 어떤 딸이 의사가 되어서 자랑스러웠을까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나중에 내가 죽으면 내 딸이 아니어도 당신도 재산의 일부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뒤숭숭해지네요. 죄송합니다. 우리 애가 정말 어울리는 사람과 결혼한다면 삶이 많이 달라졌겠지요. 엣지 같은 평범한 회사원이 아니란 말이죠. 정말 말이 없습니다. 저라 해서 이런 말을 듣는 게 달콤하지 않았어요. 저도 평생 평범하지만 당당한 부모님 밑에서 잘 자라서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한테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아내는 제가 봐도 저와는 너무 차이가 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저도 불평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장모님은 그런 불만을 우리가 결혼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터뜨렸습니다. 아니, 결혼한 이후에는 더 심해져서 어떤 것 같아요. 다른 집에서는 결혼한 의사 사위라도 며느리에게 개월 정도 알아서 해주고 집도 다 알아서 사서 차도 외제차로 바꾸는 등의 이야기를 듣니 정원이 더 이해가 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런 것까지 남편이라고 집어넣는 건 좀 억울한 것 같아요. 어느 날은 장모님이 화를 내면서 아내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집으로 오셔서 같이 저녁을 먹고 싶은데 한때는 장모님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회포를 불러 해놓고 제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부엌에 있고로 다가갔는데 정원님이 그렇게 않으신 것 같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 그렇게 사실이 작네? 남들은 다들 지금 개업하고 집도 사로서 고난인데 내 남편은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냥 집에 와서 음식을 먹거나 즐길 수 있는 게요? 엄마, 조금만 생각해 주세요. 사위에 가져요. 그렇게 말하며 나는 자기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착한 게 밥을 먹이면 할 일이 곧 끝나고 이렇게 생각해. 엄마, 나 역시 엄마 딸이에요. 평생 나밖에 없이 와가르며 못 믿어요. 내 인생에 가장 도움을 주고 가장 좋은 사람으로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아내는 침착하게 계속 장모님께 말했지만 장모님께서는 전혀 설득되는 것이 색이 아니었어요. 너도 아기를 낳겠지 뭐. 물론 낳으면 좋겠지만 너 왜 나의 미래에 대해 힘이 들어져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해. 곰으로서 그런 말을 하는 건 어떻게 가능해? 사실이니까요. 조금 더 살아보고 진짜 확신이 들면 그때 나도 벌써 노산인데 나이를 생각해야겠어요. 나는 내가 조금 더 성숙해져서 좋겠어. 정말 이건 너무하지 않아? 장모님은 그런 말을 하셨어. 아내는 속상한데도 팔을 떨친 적이 없는데 정화 씨는 팔리지 않는 것 같았어. 그런 소리를 할 거면 우리 제모제를 말하지 마. 나는 너를 걱정하는 거야. 걱정이 아니라 조심스러워 들린다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결국 장모님과 아내는 싸우게 되었어. 이런 일이 꽤 자주 일어났어. 제가 있든 없든 전문가는 거침없이 말하는 지경에 이르렀어. 장모님은 정말 제가 아닌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하면서 절 대합하기까지 했어. 전설 찍기 시작 전부터 제가 그녀와 차이가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묵묵히 감사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기분이 나쁘지는 않거나 속상하지도 않았지만 충분히 화도 났습니다. 그래도 그녀처럼 좋고 능력 있는 사람과 결혼해서 생길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의사인 그녀와 결혼해서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제가 재벌로는 상상하기 힘든 정도의 경제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맞아요. 의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정도의 거리가 아닌 까맣게 듣기 위해 있는 돈을 벌어들인다더군요. 당연히 그런 여유는 좋았지만 그녀는 그만큼 바쁘게 되었어요. 결혼한 후에는 알콩달콩한 시간을 마음껏 가질 수 있을 줄 알았지만요.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전혀 그렇지 않았죠. 저는 그저 아내가 시간 맞춰 들어오셔서 함께 아기를 돌봐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물론 살림일은 대부분 저가 맡았지만 아내가 도움을 줄 필요가 있을 때는 사람을 고용하자고 제안했지만 저는 제 시간에 집안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래도 그 바쁜 일정 속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가꾸는 것과 니의 경력을 중단하게 되는 것도 감사한 일이었고 아이를 낳아준 덕분에 저는 너무 감사하고 눈물이 나곤 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아내가 아이를 낳은 것 자체에 화가 나는 것 같았어요. 아이를 내가 기를 것 같다는 온갖 생각이 들었다고요. 요점은 제가 육아휴직을 내면 됩니다. 점원이 민족의 육아를 엿을 필요는 분명히 똑똑합니다. 하나일 텐데, 자, 내가 길러서 어쩌려고 제대로 길러서 똑똑한 아이를 만들어야 하는데, 자넨 그만큼 능력이 안 되잖아. 전문에 내가 기를 테니 선떼게, 장모님은 아닐까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는 시기에 아이를 자기가 기록했다면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아나가 그것을 그대로 두고 보고만 있지 않았죠. 엄마, 그런 소리 말아요. 얘는 우리 남편이 볼 거예요. 왜 내 남편이 대체 뭘 할 줄 아는데 충분히 능력이 있고 다정다감하고요. 좋은 아빠가 되겠어요. 걱정 마시고 참견도 그만하세요. 아내가 나를 그렇게 장모님과 대립시킨 걸로 보입니다. 아내가 신중하게 재편되었기 때문에 결국 정말로 그런 잦은 갈등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힘든 상황에서도 가정을 유지하며 행복하게 살아왔습니다. 사실 저도 아내가 아주 잘 벌기 때문에 일 그만둘 수도 있었지만 장모님이 그렇게 되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만둘 수 없었어요. 대신 좀 더 편한 직장으로 이직하여 육아휴직을 쓰면서 집안일을 맡았죠. 아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그 덕분에 한숨 돌릴 수 있었어요. 복직한 상태이지만 시간 선택제로 일하고 있어서 하루의 절반 정도는 아이에게 소중독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크기는 이었어요. 자원인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원래도 장모님은 식생활을 엄격히 지키지 않았어요. 의사로서 아니가 계속해서 잔소리하며 식생활을 제대로 지키라고 말했지만 별로 듣지 않으셨어요. 운동도 거의 안 하셨고 매일같이 고기를 섭취하시고 맥주를 마시며 기름진 음식을 즐기셨습니다.
아주 짧은 거리도 거의 차만 타고 다니시다 보니 더 많이 살찌셨고 혈압도 상당히 높으셨습니다. 아니 의사인 딸은 분명하게 말씀하였는데 모친이 이렇게까지 식단 관리를 안 하면 어떤 소용이냐며 항상 목소리를 높였지만요. 정말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제 애가 40대였을 때 어떻게 되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아내님이 이름 가까이 되신 분이었죠. 그런데도 굉장히 평상시에는 침착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보,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 저 아내는 앞뒤 상황을 설명하지 않고 제게 병원 하나를 예약해 주었어요. 거의 숨이 찰 때쯤 급박한 상황을 진정시키면서 전 당황했어요. 아내는 보통 아주 침착한 사람이라서 평소 이렇게 사람을 급하게 재촉하거나 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되었냐고 물었죠. 엄마가 쓰러지셔서 지금 교회에서 응급실로 실려가서 나한테 전화해 달라고 했어 라고 아내가 말했답니다. 전문 의사와 싸우다 말리고 싶습니다. 제가 허둥지로 몰며 병원으로 뛰어갔어요. 아내도 자기 병원 문을 닫고 급하게 뛰어오고 있다고 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장모님이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뇌졸 중이었다고 말했어요. 난 그 일로 숨이 막힐 정도로 걱정했습니다. 조금 후에 응급실에 도착해 장모님을 만났어요. 아내에게 조심해서 먹으라고 했는데 아내는 얼굴이 창백했어요. 님은 분명히 우리를 싫어하셨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아내와 많이 싸웠어요. 끔찍하게 사랑했지만 사실 장모님이 제게 싫어하는 이유는 아니를 위해라는 이유가 가장 컸어요. 전원 이민호와 함께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사위이기 때문에 절실하셨거든요. 아닌가요? 역시 그걸 잘 알고 있었고 철저하게 제 편에 서서 편들어 주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장모님을 미워하거나 하진 않았어요. 저 또한 장모님의 심정을 이해했기 때문에 숨막히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저와는 다르지만 7년 동안 살면서 항상 대화를 나누던 장모님이 갑자기 쓰러진 상황에서 걱정이 없을 수 없었어요. 장모님을 병실로 옮기고 나서 안에 있는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에게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으로 말했지요. 뇌혈관이 막혀 너무 길게 증거를 많이 먹고 운동도 안 하는데 연설이 든든하다 하셨구나. 그러고 보니 가족력도 있다고 하셨지. 당신에게 말해줘도 했지만 우리 외할머니도 거의 10년을 누워 계셨다 다시 돌아가셨거든요. 크게 손에 그렇게 조심하러 한 건데 아내는 절망적인 얼굴이었어요. 장모님의 상태가 그만큼 좋다는 거죠. 세자로 담당한 의사에게 정말 들었더니 상황이 매우 안 좋다고 해요. 앞으로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영혼이 반신불수인 채로 아예 의식도 없이 살아간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가슴이 아프네요. 아무리 절실하고 지금까지 했던 일이라도 장모님이라도 글도 어른이었습니다. 우리 아내의 가장 사랑하는 모친이기도 했고요. 아니, 너무 걱정돼 견디기 힘들었죠. 싸하면서 장모님의 손을 잡은 채로 병실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다른 형제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병실에 들어선 형제들은 정원님의 상태를 살피고 경과를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서로 눈을 마주하면서 말이 되더군요. 며칠 뒤 장모님은 조금 의식을 차리셨어요. 그나마 의식을 차린 것만으로도 굉장한 일이라고 의사가 말했죠. 아내는 정말 기뻐하면서 장모님을 붙들고 울었습니다. 정원님은 처음에는 아내를 모르고 멍하니 눈만 떠 있었다가 곧 아내를 알아보고 서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제 어쩌면 좋은 예장모님은 띄엄띄엄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제 죽는 게 낫겠군 이라고 했어요. 그런 말 하지 마요, 엄마. 진짜로 그러지 말아요. 아내는 사골에 청승이 오르면서 나는 정원님을 부드럽게 만들었어요. 그 강하고 단란한 모습은 이미 힘이 들고 약해진 모습이 된 것 자체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도 정리된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사본의 형님과 함께 한 명의 처남이 들어왔어요. 그들은 찬 얼굴로 장모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2명의 누이를 키우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내가 정림이자인 줄 모르면서도 나와 어머니의 모습과 우리 둘째, 형님의 눈치를 살피며 묻더군요. 나는 그 순간 왜 나타났지만 어쨌든 형제간에는 서로 어머니의 소재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순간 큰 형님이 너 일도 없잖아. 왜 이런 식으로 수조리 노릇을 하나 하면서 내가 장남이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무슨 상관이냐고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내가 무슨 더 받는 것도 없는데 큰 형님이 그렇게 반응하면서 남의 말에 화를 냈습니다. 아, 이게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들은 가는 길에 뭔가 느꼈다. 아내도 아직 침대에 누워 있는데도 형제들을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외모만 빼고는 진짜 독자적이다. 형제들은 모두를 살폈는데 차남은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말했다. 나도 나침반이 태어났을 때 결혼 망치를 노리고 있었어. 아, 그럼 어떡하겠다고? 그들 모두 못 빼앗아 가면 하고 말하더니 내 마음은 전부 아내를 향해 돌렸다. 물론 나에게 더 많은 시선이 갔다. 아내는 말없이 그 눈길을 받아들이며 말했다. 단테 모세라니 어머니가 제일 예쁘다 하시잖아는 이제 세상의 딸로 보시는 것 같아. 자기들도 억지로 하는 건 아직 모르는 것 같다고. 웃음을 지으며 그렇게 말했어요. 어머니도 이건 정말 가장 변할 게 뭘까? 속은 프로그램. 너의 돈도 가장 많이 벌자. 너, 그래. 뇌졸중은 한 번 알려놓으면 몇 년이 될지도 모르는 계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맡아야 해. 아내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저를 한 번 쳐다봤어요. 사실장님을 모셔서 부부가 함께 이겨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 태도가 올바른지 물어본 건 맞았습니다. 아내는 그런 측면에서 결코 이해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흔들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 자신을 부모님처럼 대해야 돼요. 알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사회하는 자리에서 큰 형님이 반성했다고 해요. 막내 처남도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는 자식된 도리를 하는 거예요. 라고 단호하게 말했죠. 그런데 형제들을 둘러볼 때 아내의 날카로운 눈빛 때문에 전부 고개를 돌리고 비쳤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내가 책임질 테니 우리 남편이랑 나랑 둘이서 엄마를 최선으로 모실 테니까 라고 어떤 것을 바라지 않겠다고 말하며 형제들을 재단에 보냈어요. 결국 거리를 나가야 했지만요. 형제들은 마음이 아주 가벼운 듯이 농담을 하며 나갔습니다. 모두가 떠난 후에는 장모님과 나 혼자만 남은 병실에서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항상 그렇게 될 거라고 여기서도 무조건 등만 보려고 하는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부모한테서도 저렇게 하는 엄마를 더 사랑하지만 저희 인간들의 버릇이 그렇게 된 데는 엄마도 책임이 있어. 국에 돌아가 도수 마려? 오빠들을 계속해서 사업 말아먹어도 엄마가 돈을 계속 줄 것을 알아서 당연히 엄마의 재산은 자기 것이 될 거라 생각했던 거지. 아무런 책임감도 없이 남이 그저 책임지는 사람이었어. 오 버튼을 눌렀는데 물론 막내라고 해서 달렸거나 없었지만 그랬구나. 내가 너에게 반응하거나 내가 우리 오빠와는 달리 책임감 있고 선한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크게 할 줄 알았거든. 아내는 힘들게 웃었어요. 어딘가 필요하고 힘이 빠진 듯이 보였어. 가슴이 아팠어. 나는 사랑하는 아내가 그런 표정을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걱정하지 말고 나가서 좀 이렇게 해줄게. 고마워.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눈물을 흘렸어. 아내는 평상시에 매우 강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눈물을 보이는 게 조금씩 어색했다. 그렇게 충격받았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장모님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휴직을 얻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아니신 자원이님을 이해하려고 했지만 사람들은 제게 마치 미친 사람처럼 보였어요. 아내는 그렇다면 직장을 그만둬라고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남자로서 직장을 그만두는 결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지원금이 있었고 자원이님이기 때문에 일을 그만둔 채 따로 놓아두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손을 많이 쓴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주저했지만 결국 어머님을 돌보는 것이 최선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얻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 제 아내의 어머니, 그러니까 전 오랜 시간 동안 어떤 직장을 그만둬야 했어요. 아내는 정말로 저에게 고마웠습니다.
사실 우리 엄마가 당신에게 많이 해준 것 때문에 많이 했잖아. 그것에 대해서만 신경 썼어. 장모님의 입장에서 충분히 아쉬웠을 거고 제가 그렇게 답하자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해선 안 될 말이기도 하고 속물적인 말이기도 해요. 난 우리 엄마를 사랑하지만 당신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엄마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당신에게 미안하다고 대신 사과를 할게. 그래서 낳은 장모님한테 미운 것처럼 정의를 들었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아내가 고마워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제 아내는 정말로 잘 알아주면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장모님을 보살펴드릴 수 있다면 저는 아무것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정님의 상태는 상당히 위중했습니다. 처음에는 병원에서 계속 지켜보기 어려운 정도였고 이번에도 계속 수화놓아서 계셨어요. 초반에는 아예 정신을 못 차리고 계시는 때가 많아서 간병인을 고용하기도 했고 제가 직접 가서 간호를 했었어요. 그리고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아지려는 노력을 하는데 처음에는 눈을 뜨셔도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셨어요. 아내가 그 모습을 알려줄게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자 아내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은 눈을 깜빡이며 아내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점점 더 시간이 흐를수록 저희를 알아보셨습니다. 대화하며 장모님이 더듬거리며 말씀하셨을 때 얼굴이 일그러진 것을 보고 있었어요. 그것은 감정적으로 일그러진 것이 아니었고 뇌졸중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일그러졌던 것입니다. 나는 계속해서 어색해하는데 그 순간 장모님도 자식이 아닌 사위가 곁에 있어서 모든 것을 챙겨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정말로 어색해졌고 장모님께 잘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괜히 다른 것 같아요. 사람들보다 제가 나서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없다고 하면, 아, 그러네요. 형님들 중 한 분이 암으로 인해 바쁘고 시간을 내주지 못한다고 하셔서 저가 장모님 간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바쁘게 자라고 있고 4살이나 있다면 사업도 하시고 직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차 안에 두고 있는 건 직장이 아니지 않나요? 조직 쪼개기 위한 만도 없습니다. 숨기는 것 같잖아요. 중간에 있는 것은 당연히 아시겠지? 그러니 저는 첫부터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님은 다소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는데요. 그래도 저도 안정적인 회사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직장을 그만둬라고 생각하실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저희도 제가 케어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은 결론이 났고 사실 저희도 혼자 자라기에 너무 어리기 때문이었어요. 출산 후에 겨우 몇 달 동안 아이를 제대로 케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불안했죠. 또한 장모님이 아내와 저 중에서 간병을 해야 한다면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간병하는 게 도리에 맞는 일이라 생각했어요. 실제로 제가 태어난 관리에는 훨씬 적합하지 않고 성격상 장모님이 오려고 하셔서 전 분위기를 가볍게 만들려고 좀 담달했습니다. 그러나 장모님은 눈에 눈물을 가득 담고 저를 바라보시며 쉬었었죠. 내가 아들이 되어서 하고 싶지 않은 맡김에 자네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냐냐.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냥 그분들은 너무 바빠서, 예, 나도 그들 속에서 오정원 이만 안에 한숨을 깊이 내쉬어요. 나는 참하고 있어요. 내 딸만 예쁘게 있기를 바랬어. 처음부터 그것이 칼을 빼내기 위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나요? 그 이유가 있었나요? 예, 아들들은 항상 너의 기대를 저버렸다. 투어스의 미래를 완전히 봉사하는 킥의 최소한 정원 2만 명의 뇌세피를 가지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신들도 천천히 입을 움직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내가 누워있기 때문에 찾아오지도 않을 것이며 하지만 여러분이 에스텐을 멀쩡히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하루가 멀다 한태와 같이 맞춰서 왜냐하면 돈을 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다. 어떻게 그럴지 날 궁지에 빠뜨리지 마세요. 아니, 그건 필요 없어. 나의 자식들은 당신이 차례로 러캔디랜드에서 장모님은 분노가 솟아오르는 것이 들리는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그저 돈의 소리로만 생각했어. 사업을 하고 망을 먹고 선을 아무런 책임도 없이 날 빌어서 돈을 내달라고 했지.
진짜 자식들이 유학을 가야 한다면 내게 와서 유학비를 내달라고 하고 차를 사고 싶으면 내게 와서 사달라고 했어. 그러나 난 모든 말을 들어주었어. 장모님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에게 답답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 그녀들은 내가 병실에 누워있는 동안 한 번도 오지 않았어. 다음으로 층까지 끝들이 뭐가 그리 바쁘다고 말이야? 아내는 정말 바쁜 사람이었지만 아들들에 대한 분노가 솟아오르지 않는지 깊은 하소무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요정의 형사는 내가 전문의 딸보다 더 바쁜 것을 알아차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방문해 주셨습니다. 제게 현관으로 오지 않거나 그 어떤 점에 대해서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또 밥도 사주시고 소라를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는 것을 잊지 않으셨죠. 경력 관리만으로도 바빠할 텐데 정원님은 주저하지 않고 내게 존경과 감사를 표현해 주기도 했습니다. 놓았어요. 그때까지는 장모님도 거의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깨닫지 못한 채 개인 대화를 가끔 하시거나 마음을 쏟아내실 때가 있어서 꼼꼼히 주의를 기울여야 했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장모님은 얼마나 고난스러우셨을지 알 것 같아요. 원래 기가 세고 활달하신 성격이셨는데 갑자기 쓰러지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무기력해진 모습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님을 최대한 잘 대해드리고 싶어서 진심을 다하려 노력했어요. 아이에게도 똑같이 맞춰주었어요. 정말 농담하듯이 아이도 장모님도 이제 좀 더 저를 좋아하신다면서 자기가 밀렸다고 웃으셨어요. 그렇게 장모님이 고생하시는 게 거의 3년이 되어갑니다. 그동안 저는 아이를 돌보면서 장모님을 존경하는 동안 불평불만 없이 할 수 있었어요. 장모님은 아주 조금씩이지만 아아주셨고 그 후로 집에서 머물면서 병원에 통원 치료를 다니셔서거든요. 저희 집방이 하나 비워드려 가시게 하였는데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아늑하고 좋아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도 할머니와 함께 계시니까 더 편안하게 느꼈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정원님은 제와 함께 지내면서 마음을 많이 열어주셨어요. 한 번은 그릇이 많이 나빴을 때 제가 아침에 도와드리며 몸을 닦아주고 식사를 도와드렸어요. 상을 가져다 놓고 장모님께 더 편하게 계시도록 손수 끼친 죽을 가져다 드리기도 해드렸습니다. 숟가락으로 퍼서 입에 갖다 드리고 흘린 죽을 조금씩 받아들을 때마다 정모님은 낯이 칠월해주시던 이그만큼 뜻이 계셨다고 말씀하셨죠. 왜 그러세요? 잔문 유관이라 일에 대해 아들 살기 들기른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사실이야. 정원님은 말이 좀 어색했지만 그래도 의사소통에 문제는 없었어요. 조금씩 나아지고 계셨으니까요. 나는 못된데 그런 거 아닌데 결국 남은 건 나에게 사모님밖에 없네. 내가 정말 잘못했어. 찬을 친 가를 몰라봤어. 정은아, 결국 제 손을 붙들고 오셨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는지 쓸까요? 사실 그 당시에는 정아님이 다시 일어나 걸으실 수 있다는 희망도 없었어요. 반시나 거의 못 쓰고 있어서 제가 침대에서도 일으키고 다시 일어설 정도였으니까요. 정말 님은 그렇게 한참이나 저의 손을 붙들고 보셨고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정원님의 모진 말을 저라고 해서 상처를 안 받은 건 아니었죠. 하지만 재정아, 그렇게 알아주시니 그 마음이 전부 다 한마디에 헌정했네요. 풀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의사의 말대로 장모님이 나을 것 같았어요. 집에서도 정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 사이 아내의 남자 형제들은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난 장모님이 그런 아이들을 생각하며 차렸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큰 놈들인지를 매일 살며시 깨닫게 됐는데 전화조차 하지 않고 아무도 장모님의 안부를 묻지 않았어요. 아내도 자신의 형제들이 얼마나 신랄한지 이제야 깨달았다고 했어요. 장모님은 3년째 되자 몸이 아주 호전되어 있습니다. 아내와 나도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끝에 결국 벌써 일어설 수 있게 됐어요. 되었나요? 올바른 문장 구조로 다시 작성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하실 수 있게 되니까 제가 도와드릴 일은 없어요. 매일 아파트 단지를 걸으시며 운동을 원하셨다고 하죠. 연세가 많으시지만
한번 움직이실 수 있는 순간부터 몸은 빨리 좋아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첫 번째 운동을 하러 들렀다가 돌체 형님이 우리 집에 방문하셨죠. 연락 없이 오셔서 정말 놀랬어요. 언니, 너 왜 그렇게 피했니? 혹시 머리가 정신없이 어지러우신 거 아닌가 가족들에게 의심스럽게 말하는 모습을 오늘 방문했을 때 보았다는 말이죠. 두 번째 형님은 집안을 한 바퀴 돌아보시며 시선을 올리셨어요. 아니요. 지금 엄마의 정신이 정말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우리 건물 하나 팔아서 우리가 줄 수 있을까? 에 대해 엄마가 정신을 못 차리시면서도 인감도장을 하고 심근증을 많이 쓰면 문제 없을 것이니 엄마의 의견을 물어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필요한 형아가 나왔으며 찬 사업은 어려운 상황인데도 첫째 형님과 둘째 형님은 희주를 꺼리면서 비굴하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장모님을 모신 상황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였겠죠. 옆에서 보기에도 귓속마저 차지하려는 사람들의 행동에 환멸을 느꼈어요. 직접 엄마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 같아요. 아내가 작은 방을 향해 큰 소리로 불렀다. 그러자 잠시 누워 계셨던 장모님이 일어나서 나오셨죠. 약간 발을 절하는 것 같지만 제대로 정신인 채로 걸어 나오시는 장모님을 보고 첫째 형님과 둘째 형님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너희 지금 뭐라고 하니? 정우님은 방향에서 다 들은 듯 엄한 얼굴로 형님들을 쳐다봤습니다. 형님들은 사색이 된 채 저와 함께 안위를 건가라고 하죠. 아니야. 아오, 맨날 언제 이러셨어? 아, 그러니까 언제 정상인지. 치미 노인네가 아니라 멀쩡한 정신이 아주 슬퍼교구나. 나쁜 녀석째, 전무님은 벌컥 화를 내셨어요. 님들은 작구도 못하고 목을 쫄았다고 해요. 비채고서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해, 아이 거지들. 이들은 나를 분명히 동안 한 번도 야하고 말했다. 크게 어머니. 왜 그런지 우리가 그동안 너무 바빠서 어서 안 됐어요. 이제 억소 작전을 펼치려는 건 형님들은 사업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맞아 님한테 매달려서 시작했지만 장모님은 3년 동안 투병 생활을 했었고 형님들의 마음을 다 알아버렸으니 거기에 넘어가지 않아요. 웃기지 말아요. 다 소용없어. 나에게 아들은 이제 우리 사회밖에 없어. 너희들은 아들도 아니야. 장모님은 노하십니다. 소리를 질렀어요. 형님들은 절박한 얼굴로 장모님께 매달렀지만 더는 와줄 생각이 없으신 듯했습니다. 다 꽂아난 너희를 더 이상 아들로 생각하지 않겠다. 정말 님은 우성에서 결국 형님들이 전부 쪼개진 것 같았습니다. 아니다. 웃음을 머금고 장모님을 부축했어요. 너무 화내지 말아요, 엄마. 그래도 참을 거야? 내가 저런 것들을 아들이라고 우리 사위만 이제 내 아들이라고 생각했다. 정님은 나를 교토로 불러 안아 주셨어요. 그동안 내가 겪었던 모든 고난이 지나가면서 눈물이 나기도 했어요. 진심을 다해 오랜 기간 정성가했더니 그 부정했던 장모님이 절 알아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3년간의 고생이 녹아버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정원님과 아니저 아이가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전원님이 이제 많이 좋아주셔서 아이들이로 봐주시고 집안일도 도와주시지 않아 전 다시 경력을 살려 취직하고 있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으시는 동안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